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무척 높습니다.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비철금속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마그네슘과 같은 가벼운 금속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부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비철금속 소재 부품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2014 비철금속 국제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강릉원주대의 전방욱 총장님께서 비철금속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현재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전방욱입니다. 제 전공은 원래 이제 비철금속은 아니지만 비철금속에서 앞으로 비철금속이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주로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해외 발표자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는 자원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 치바 아키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비철금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여러모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철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철금속은 철에 비해서 상당히 자원량이 적고 또 이제 위치하는 곳이 이제 어떤 국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것을 자원무기화하는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 분쟁 이후에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 그린카 생산 전략이 바뀔 정도로 세계는 커다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자국이 보유한 희소한 비철금속 자원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강원 지역의 개발을 통한 비철금속에 자립하는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금속 광물 자원 자급률은 1.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을 정의하자면은 철 이외의 금속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고부가 가치 금속 소재로서 국가 수출 주력 제품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원천 소재이며 차세대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IT 제품,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선정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이제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어떤 개발이 미진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매년 194억 달러 35종류의 금속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제품의 기능을 발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희소금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원을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자원의 회수를 통한 금속 리사이클링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10년도에 일본과의 외교 분쟁 때 이제 중국이 희토류 금속을 수출을 제한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린카 전략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산업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강원도는 희토류 관련 자원이 풍부하고 또 관련 연구소도 많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에 관련 중소기업들이 없어서 여기서 생산한 예를 들자면 마그네슘과 같은 원료를 외지로 전부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So China right now is the main supplier of rare earth elements to the world. And with the large increase in rare earth prices a few years ago, that actually caused a recognition by a large amount of countries to diversify the supplies of rare earths. And so there's been a large amount of mines coming online, or exploratory, I should say in that case, of mines in different countries. But it also brings up the issue of we have to look at all other sources, and this includes recycling. So we can't just necessarily mine our way out of this issue. So recycling is another source of rare earths that is a way of dealing with the critical rare earth shortages. The issue with extraction technology is twofold as far as the mining side and the recycling side. The mining side is there's a need to create more efficient extraction technology in a sense to be more effective in getting the rare earths out of the ore. In this case, it's not sufficient just to get the amount out what was in the past. They need to be better, and this is for addressing the shortage of rare earths. The other side of the extrac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effective recycling technologies. This is still an undeveloped field, and so the science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and industry needs to work with the science development on this, because recycling is a very large potential source of rare earth elements. 한국산업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님께서 비철금속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동해안권의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는 정은미입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입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름은 산업연구원인데 사실은 산업 정책과 그리고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따라서 말씀드릴 것은 비철금속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그 다음에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동해안권에서 이 비철금속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재부품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할 때 금속 소재 부분에서 유망한 아이템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철금속이 유감스럽게도 재작년입니다. 핵심 소재 개발 육성 계획 수립인가 해서 5년 내지 10년 장기 일정으로 했었는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 비철금속이 10개 중에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리 기판하고 또 하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소재 산업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자산업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 국내에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 소재 업체를 소재 공급 업체를 겨냥하고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소재 산업에서 그리고 비철금속 산업에서 우리가 수요 산업을 보고 유망 수요가 무엇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여전히 크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과제가 강원도에서 제안이 되고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망소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고 수입이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철금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논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10개 중에서 세라믹이 2개인가 됐고요. 화학이 너무 많은데 6개밖에 못 됐습니다. 그리고 비철 2개 됐고 스틸이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게 WPM 사업에서 하면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비철금속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산업과 성장 유망 산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제품단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이거를 강원도를 갖고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철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짧아서 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고민들이 지금도 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소재는 만든다고 해갖고 그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산업의 요구에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요산업이 이거를 썼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재가 아까 단가로 보면은 신소재가 굉장히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신소재 산업 육성이 30년째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음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소재들이 소재의 그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수입되어지는 소재가 $100가 되더라도 국내 소재가 처음부터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갖기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든다라면은 그렇다고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 걸 써야죠 라고 하면서 절대로 국내 소재를 먼저 써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품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이 소재를 쓰면은 수입 소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경쟁력, 그러니까 신소재 부분은 특히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이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둘 것이 필요하고요. 의료용 아까 첫 번째 발표해 주셨고 산업용 많은 얘기들이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플랜트라든가 이렇게 새로 에너지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대량의 소재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합금 소재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독일에서 하다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해서 최근에 많이 그 유럽에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까지 수입이 되는 그런 비철 금속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시장을 찾아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위산업 부분에서 소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소재가 거의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방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기술적인 그 공급들 그리고 역량 부분들은 인프라들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소재가 사용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품질을 특수 기능성 소재는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특수한 그러한 성능들을 요구하는 수요에 적합한 소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특수하고 그리고 그에 적당한 그리고 아주 세분화된 그러한 영역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원도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진입하지 못한 시장들을 타겟으로 여기서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전략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은 굉장히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특성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철 금속은 마그네슘만이 아니죠. 일본의 치바 아키히코 교수는 또 다른 비철 금속, 이 코발트 합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특히 의료기술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스터 마그네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미야모토 다카시 회장은 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특성과 또 그걸 이용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마그네슘을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네요.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コバルト合金はコバルト、クロム、モリブデンの3つの元素を混ぜて合金にして使います。で特徴はですね、非常に耐食性がいいです。よくステンレスは錆びないって言われてますけども、ステンレスでも錆が出ます。ですけどもコバルト合金は体内に入れてもですね、全く錆びません。ですから、非常に体内に入れて使うにはいいと。あともう一つは耐摩耗ですね。非常に擦れても摩耗がし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特徴は耐食性と同時に耐摩耗性も非常に高い。これは金属、いろいろ金属ありますけども、いろんな特性を程よくですね兼ね備えた合金として非常に特徴があります。 방금 소개받은 치바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비철금속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비철금속이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그네슘에 관련된 얘기는 미야모토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것으로 유익한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철금속은 실은 저희 몸속의 체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인공 고관절이나 인공 슬관절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선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산업용으로 의료용은 중요한 재료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양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은 굉장히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비철금속 산업을 이제 키워나간다 하면 마그네슘도 굉장히 큰 매력적인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코발트 합금, 니켈 합금, 티타늄 합금도 앞으로 많이 이제 시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인공 그 스텐트입니다. 그 혈관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인공 고관절입니다. 인공 고관절의 일종이고요. 이건 슬관절이죠. 무릎관절. 그 치과에서 사용되는 치과 보철물입니다. 틀니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코발트, 몰리브덴,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포함한 그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의료 재료라 하면 티타늄 합금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코발트 합금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같은 산학연 그리고 정부 연계로 만들어진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합금에 ASTM 규격으로 규격이 충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인정된 재료로 저희는 코바리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재, 디스크재, 와이어 재료, 그리고 이런 그 봉 재료 등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만 매우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공이 매우 힘든 재료입니다. 대학에 착수해온 연구 성과를 현지 기업과 함께 개발한 그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발트 합금이라 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발 역사가 있는지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윗부터 말씀을 드리면 1907년 미국의 루베르트 핸즈가 처음으로 코발트 플럼 합금 굉장히 그 경도가 좋고 내식성이 좋습니다. 가스터빈의 브레이드로 사용되고 용도가 철로는 아무래도 녹이 쓸고 녹고 하기 때문에 사용되기 힘든 그런 곳에 사용이 되어 왔었다는 역사가 있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코발트의 합금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그 이후는요 실은 굉장히 좀 연구 성과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는요 1970년대부터 미국의 커펜타나 일본의 SII 세이코 같은 그 시계 회사가 코발트 합금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코바리온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한 것은 굉장히 지극히 최근에 개발된 개발 성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한 용도로 극히 최근의 얘기입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그 틀니 만들 때는 녹여가지고 틀에 해서 주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여기 디스크상에 코발트 크롬 텅스텐 계통의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인데 코발트 크롬 텅스텐입니다. 이 디스크는 이 근방에도 텅스텐이 매장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성과물로 하면 산업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환자의 그 이빨의 그 형상을 캐드캠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해서 이 디스크의 그 형상을 잘라가지고 밀링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슬렌을 연소시켜가지고 인간의 이빨의 가치아에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해서 그 형상을 만듭니다. 이 도자기 형태로. 이 최근 얘기인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디스크입니다. 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밖에 손에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스파인 이거는 척추죠. 그 측만증 치료에 이런 모델로 제시한 이런 척추를 이렇게 제시한데 이렇게 척추가 휜 측만증 환자를 펴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사용되느냐 하면 뭐 이거는 오래된 얘기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로트를 이제 체내에 박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척추를 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금속성입니다. 원래 티탄 합금의 이 노트를 이제 박았는데 핀을 박았는데 티탄 합금은 굉장히 탄성률이 낮아서 그 구부려도 원래 돌아가는 그 탄성률이 낮아서 체내에서 구부려서 그 형상을 필요한 만큼 구부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성률이 높은 코발트 합금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측만증 환자인데는 이렇게 척추가 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병을 이제 유발하게 되겠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척추를 핍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코발트 합금 핀을 쓰게 됩니다. 실제 예입니다. 사례입니다. 16세 그
그 여자인데요. 이렇게 척추가 휘었습니다. 쟤는 뭐 내장에도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장기에도 압박을 주고 그래서 병을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상태로 펴주는 그런 치료수를 이제 피고 있는데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료되는 것이 비철금속 재료 중에 하나인 코발트 합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티타늄 합금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했을 때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프레이트 스크류를 재료로서 코발트 합금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디퓨신시스라고 스위스에 있는 기업 이름입니다. 다이나믹 로킹 스크류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따온 것이고요. 보시면 왜 코발트 합금이냐. 그 뼈를 고정하는 프레이트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스크류는 원래는 티타늄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벽이 있고 이 안에 핀을 받게 되는데 이 핀이 이제 실제 그 뼈에 이렇게 딱 붙게 돼 있는데 실제 프레이트는요 환자 골절이 이제 그 낫게 되면은 좋아지면은 몇 달 후에는 프레이트를 이제 이렇게 떼어냅니다. 철거합니다. 티타늄은 근데 뼈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띄어낼 때. 근데 코발트 합금은 이렇게 적절하게 또 뼈에도 붙어 있다가 빼낼 땐 또 잘 떨어진다 해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코발트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핀이요. 그 뼈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뼈가 약간 좀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치료 중에 그 하중에 건디기 쉽게 또 굉장히 강도도 좋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도가 좋고 또 강성이 좋다 해서 그 코발트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最新動向でやはりコバルトはですね非常に高いですから鉄に比べたらものすごく高価な合金なんですね。ですから資源はやはり確保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すから例えば今は世界的に見てその資源が持っている国っていうのは何か所かありますからそことから入手する方法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でコバルトはその他にいろいろなんていうか磁石ですねマグネットになったりしますからそういうものにも最近使われてきております。あとはそのリチウム電池の正極ですねコバルトを使った電極材に使われ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コバルトのその確保ですねそれを安定に確保できるように体制、コストですね体制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大事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일본 이바라기 마그네슘 공업회 미야모토 다카시 전 회장님께서 마그네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今までアルミの時代と言われて親しかったんですけどもアルミの場合はいろいろとエネルギーを消費してしまいますんでこれからはもう本当環境の問題のためにマグネシウムをたくさん使う時代がやってくる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 오늘은 마그네슘이 세계를 바꾼다는 테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십시오. 미야모토 제작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그네슘 미야모토 다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고순도 마그네슘을 사용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탁용품
세탁 마그장을 소개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탁물과 함께 넣기만 하면 끝. 그런 후에는 평소처럼 세탁을 하십시오. 지금 이 세탁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물속에 세탁 마그장을 넣으면 미세한 거품이 생깁니다. 이것은 수소 기포입니다.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켜 알칼리 이온수를 만듭니다. 이 미세한 수소 기포가 찌든 때를 제거해줍니다. 칙칙칙칙. 이렇게 미세한 수소는 일반 마그네슘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순도 마그네슘을 사용한 세탁 마그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수돗물과 세탁 마그장에 대장균을 넣은 실험입니다. 3시간 후, 6시간 후, 28시간 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수돗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장균이 증가하지만 세탁 마그장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가 포함된 알칼리 이온수는 세정력이 아주 높고 항상 곰팡이나 때를 분해해서 발생과 번식을 막기 때문입니다. 기름때의 분해율은 세탁 마그장이 30%, 세탁용 세제도 30%, 함께 사용하면 42%까지 높아집니다. 즉, 세탁 마그장을 물속에 넣기만 하면 세제와 비슷한 세정력이 있고 함께 사용하면 세정력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나 냄새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헹굼으로 넘어갔네요. 헹군 물도 세정력이 있는 알칼리 이온수로 바뀌었으므로 헹구면서도 아직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깨끗해지는 것은 세탁물만이 아닙니다. 세탁조의 곰팡이나 찌든 때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배수 호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저희 집 세탁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때가 나왔습니다. 부끄럽네요. 즉, 세탁 마그장으로 세탁할 때마다 세탁물과 세탁기가 모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탁이 끝나면 세탁 마그장을 널어 말리십시오. 사용 횟수는 300회 이상. 세제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아주 실속이 있습니다. 300회를 다 사용하면 마그네슘을 망에서 꺼내 정원의 풀이나 나무에 뿌려주십시오. 마그네슘은 식물의 광합성에 없어서 안 되므로 식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세탁 마그장은 다 사용한 후에도 유용합니다. 의류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지구에도 좋습니다. 세탁 마그장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마그네슘으로 세계를 바꿉니다. 미야모토 제작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탁 마그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 영상을 제 2살짜리 손주가 봤는데 저 남자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폭발하거나 불이 붙어서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 또 프레쉬 터트릴 때
쓰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마그네슘이 여러분들의 인식에 있었을 텐데요. 근데 현재는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알루미늄과 달리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금속입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서 발견해서 상품화하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회사의 소개에서 있었는데 내년에 반드시 이 강원도에 마그네슘 연구소 R&D 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청년들, 일본의 젊은이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굉장히 큰 보자기를 펼쳐놓을 수 있는 것이 한국 젊은이들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요, 확실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아무튼 세상에 없는 물건을 저희는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지만 마그네슘의 가능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그네슘 중국이요. 20세기는 알루미늄의 시대, 21세기는 마그네슘의 시대라고 합니다. PM2.5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미세먼지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중국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세기 알루미늄의 시대는 벌써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마그네슘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금속을 사용을 해서 그 기능성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국의 그 젊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놀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은요. 그 대신요. 1년에 한 번은 1억엔 정도의 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또 1년 놀아도 됐는데 또 1년 지나서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해낸다면 된다 이러는 거죠. 즐겁지 않아요? 회사 안 가도 돼요. 놀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 회사에 와서 이런 거 좀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점심 식사, 오늘은 양식, 내일은 비빔밥 다 공짜로 얼마든지 제공합니다. 일단 머리 회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발상을 많이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그네슘이 앞으로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량화라는 그 수요밖에 마그네슘에서는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그 경량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벌써 깨달았습니다. 저희 작은 기업들은 경량화만으로 마그네슘을 사용하면은 이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한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오션에서 저희는 승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 우선 한 가지, 아까 세탁 마그장도 그렇고요. 물과 반응함으로써 마그네슘은 수소를 내놓습니다. 이 수소를 활용한 상품, 이것이 세탁 마그장, 그다음에 욕조 마그장, 여러 가지 마그장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세탁 마그장이 일본의 대형 슈퍼, 세유,
다이에 이런 데서 팔고 있습니다. 나온 지 6개월인데요. 8만 개가 팔렸습니다. 4월이 되면 세이브 백화점에 그 베이비 마그짱이라는 아기용 마그짱을 이제 팔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동네처럼 그 세제를 쓰지 않고 세탁기 안에 그 아기 빨래와 함께 마그짱을 넣기만 하면은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죠? 세정력은 액체 세제와 거의 같은 정도입니다. 냄새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마그짱만 넣고 세탁을 했을 때 그 냄새 제거율이 70%입니다. 가오에서 나온 아타크라는 그 액체 세제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 냄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타크 네오로 세탁을 했을 때 냄새 제거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냄새를 잘 제거하는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거품이 많이 나야지 세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세탁을 마친 물까지도 폐수까지도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세탁 마그짱을 사용해서 빨래를 해서 그 오수가 호스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하수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강을 깨끗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부정적인 것이 없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세탁 마그짱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한국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한국 여러분들이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토양 개량이라는 성질이 있죠. 세탁 마그짱을 이렇게 정원에 뿌리면은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그 초록색 이파리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클로로필, 엽록소죠. 엽록소가 그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근데 클로로필의 중심에 있는 금속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식물에 있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파리가 누래집니다. 더 초록색으로 보이기 위해서 식물은 많은 햇빛을 받아서 또 마그네슘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땅에서는 좋은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도쿄 치게이카이 의과대학 병원에서 당뇨병의 권위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요코타 구니노부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사흘 전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당뇨병이면 바로 이것을 먹어라. 일본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지금 일본 성인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들, 만약에 현재 3배의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면 성인병은 반으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벌써 알지 못했던 마그네슘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죠? 그리고 신에너지 개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마그네슘 재료를 선반해서 기계 가공을 해서 실링으로 기계 가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삭, 그 스크랩이 나옵니다. 그것은 폐기물 업자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그걸 그냥 모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마그네슘으로 이 스크랩을 좀 이제 처리할 수 없겠느냐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마그네슘 그 스크랩을 3kg 거기다가 20리터 물을 넣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제가 먹어도 좋을 만큼 그런 수질이 좋은 물을 그 마그네슘에 부었더니 30분이 지나니까 열이 납니다. 최고 한 110도까지 열이 오르게 됩니다. 마그네슘 스크랩을 물에 넣으면 110도까지 발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북해도가 있죠. 홋카이도. 거기서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를 덮이는데 중유를 원래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홋카이도의 비닐하우스의 열원은 마그네슘으로 바꾸자. 스크랩이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물에 넣기만 하면은 열이 나거든요. 110도의 열이 3kg이면 110도의 열이 3시간 지속됩니다. 80도면은 한 7시간 지속됩니다. 그러면 60도로 낮추면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아까는 20리터 넣으라고 했는데 한 40리터 물을 좀 늘리면은 열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 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마그네슘에 필요 없어진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열원을 만든다는 새로운 방법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한 회사만 이런 것을 해서는 다 이룰 수가 없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아니면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십시오. 저희는 굿 파트너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되는 굿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 저희 회사 미야모토 제작소에 유수한 능력을 빌려주십시오. 2050년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면 2050년인데요. 이미 현재 알루미늄은 연간 7,500만 톤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어떤가 하면요. 지금은 정말로 별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반드시 알루미늄을 앞서서 1억 톤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1억 톤이라는 것,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이죠. 정말로 지금까지 세계를 바꾸어 온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마그네슘이 1억 톤이나 필요하다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1억 톤 2050년에는 마그네슘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또 한국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그네슘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그네슘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또 마그네슘을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세계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마그네슘을 지금 앞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는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세상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세탁마그짱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누라는 게 있죠. 비누는 뭘로 만들까요? 옛날에 비누는 동물의 기름과 화성 소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알칼리고요. 알칼리와 지방이 만나면 비누가 됩니다. 가성소다요. 저희는 마그네슘 마그짱은 그 안에 50g의 마그네슘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만 있는 겁니다. 그걸 세탁기에 넣으면 알칼리 이온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지방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땀이 묻은 셔츠, 거기에 그 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 피지가 세탁기에 들어가면은 알칼리 이온수와 피지가 만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피지가 많이 묻은 빨래를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세정력이 그 노인들보다도 더 세정력이 뛰어날지도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세탁기 속에 물이 있고 거기 마그네슘 마그짱을 넣으면은 알칼리 이온수가 생기고요. 거기 이제 피지가 묻어 있는 빨래가 들어가면 천연 그 비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제 없이 빨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빨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세탁 마그짱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좀 선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불딱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マグネシウムのいいところはやはり実用金属で一番軽いという点と、もう一つは資源が豊富である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人体に優しい金属で環境適合性も高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あともう一つは溶かして再利用できるのでリサイクル性が高いという利点があります。あともう一つは構造材料として曲げる時の合成が実用金属で一番軽いと、実用金属で一番、強いという、まずマグネシウムは資源が豊富ですけれども、世の中に出回っている量が少ないのでコストが高いわけです。ですからたくさん使われるようになればアルミニウム合金と同じようにコストは下が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安くして量を増やすのか、量を増やして安くするのか、どちらかです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마그네슘 중심의 비철금속 산업단지인데요. 앞으로 이 마그네슘은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일까요? 굉장히 가벼운 금속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특성의 여러 가지 소재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포스코의 유성 전무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여러 대학 그리고 또 회사, 또 해외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특히 방금 그 강연을 해주신 미야모토 사장님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항상 그 마그네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기를 얻었던 분인데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 마그네슘 판재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재련 사업 1단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설비를 갖췄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 이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 과거부터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철강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철강 사업을 하면서도 철강을 쓰는 쪽의 어떤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철강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 사용 방법도 다르고 만드는 데 취급 방법도 달라서 굉장히 그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마그네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그네슘 사업을 하면서 이미 선발해서 가고 있는 스틸이나 알루미늄은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신소재에 가까운 마그네슘 사업을 하면서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파괴적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별적인 어떤 그 성능을 가진 제품도 처음에는 그 기능 면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아서 시장에서 소외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장점을 인정받는 소수의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차츰 시장을 넓혀가면서 급기야는 그 기존의 시장을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먼저 전화기를 보면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통신 시장은 전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짧은 길이지만 멀리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개발된 전화는 통화거리가 3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음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한테 소외를 받았었는데 3km 정도 사무실과 집거리가 3km 정도 내에 있는 사업가들이 집에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소수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시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신을 대체하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구축하리라고는 결국 그 아날로그 필름에 집착을 했던 코닥이 쇠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고 LCD가 PDP나 과거의 브라운관 TV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많은 휴대전자품을 갖고 다니면서 경량성이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일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후에는 마그네슘이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는 우선 저희 회사의 마그네슘 비즈니스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판재 공장과 재련 공장의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사업은 먼저 판재 사업, 죄송합니다. 판재 사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03년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해서 2006년에 이제 판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2007년에 완공을 해서 마그네슘 공장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초창기 시험 설비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폭이 600mm 정도, 60cm의 제한적이었고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자동차의 부품과 같은 광폭의 소요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2m에 가까운 2m를 주저할 수 있는 주저기를 도입을 했고 2011년에 그 다음에 별도로 마그네슘 재련 사업을 2011년에 착공해서 2012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마그네슘 판재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은 600mm 생산할 수 있는 판재 제작 설비가 있고 그것은 주조지 기준으로 약 3,000톤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치는 순천시 해령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2,000mm 광폭은 연간 1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마그네슘 공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판재 제조 기술은 원래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주항공 산업과 같은 아주 가벼운 물질 경량성을 요구하는 설비에 쓰이기 위해서 아주 소량 제조를 했던 것이 판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 있고 또 이 고가의 소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시장을 넓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설비 생산법을 보면 먼저 주조를 해서 인곳을 녹여서 그걸 챔버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후판을 아주 두꺼운 판을 만들고 그 두꺼운 판을 다시 가열을 해가지고 압연을 해서 얇게 만드는데 6mm까지 300mm 슬래브를 6mm까지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식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열하는 열로 보내서 다시 압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는 몇 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가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포스코 프로세스는 먼저 주조제에서 인곳을 녹인 다음에 2개의 롤 사이를 통과시키면서 바로 6mm의 판재로 생산을 한 다음에 6mm에서 다시 리버시브 1mm라고 따뜻하게 데피는 압연기를 통해서 6mm까지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립 캐스팅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에 대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마그네슘 이곳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옥계에 저희의 마그네슘 재련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련 공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마그네슘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 전자산업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인곳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그네슘 인곳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전적으로 그것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원이 무기화되는 시점에 전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산업의 원료를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가진 고기능 학급을 개발을 해서 하는 이런 시장적 니즈, 스트롱 니즈에 응답을 해서 마그네슘 재련 사업을 하고자 했었고, 이렇던 그 강한 시장 니즈도 있었고 완벽한 강원도의 환경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마그네슘 주원료라고 할 수 있는 돌로마이트가 약 4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그 세멘트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멘트 공장에서 부산물로 마그네슘 재련에 고품위 원료가 되는 석회를 빼낸 돌로마이트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곳에서 지금 재련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단계는 1단계로서 약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재련 설비를 가동시키고 있고, 현재 지금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다이캐스팅 업체에 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재련의 제조 공정은 그 피존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로마이트를 열에 구워서 소성을 하고 다시 페로실리콘과 블렌딩을 해서 이걸 구워서 단광을 만듭니다. 단광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환원로에 넣어서 열과 환원을 시키면, 멜팅을 시키면 마그네슘 크라운, 왕관처럼 생긴 마그네슘 크라운이라는 것이 생산이 되고, 그걸 다시 정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그네슘 인곳이 생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피존 프로세스의 핵심은 이 환원 과정인데요. 이 환원 과정은 종래 지금 그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왼쪽 편의 그림처럼 이 환원로라고 할 수 있는 리토트가 옆으로 누워 있는 그 수평식입니다. 이 수평식은 제조하기는 편하지만 나중에 이 슬래그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작업성이 나쁘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더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세로로 세워서 이 안에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생산된 다음에 슬래그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이런 차별화된 공정을 채택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프로세스는 더욱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연구소에서 강원도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양 속담에 Man proposes, God disposes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해석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을 해도 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신이 용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뭐 비슷한 말을 고르자면 진인사 대천명하고 굳이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 제품과 산업에 적용해서 Product Proposes, Industry Ecosystem Disposes라고 표현해 보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잘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쓸 수 있는, 또 우리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그 가공을 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좌우에 있는 제품이 둘 다 똑같은 아주 유사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제품 중에 왼쪽에 있는 지금 소니에서 만든 리브리라는 전자서적입니다. 이 전자서적은 오른쪽에 있는 전자서적보다도 3년 전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기능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디자인도 좋았고 또 메이커도 브랜드도 소니였고 또 더 높은 동일한 해상도였지만 무게도 더 가벼웠고 그렇지만 3년 후에 나온 3년 후에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킨들이라는 제품을 성공을 하는데 3년 전에 나왔던 소니라는 제품이 나와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킨들이 그 제품을 성공시켰던 이유는 이 제품의 하드웨어가 아닌 이 전자책에서 볼 수 있는 책의 종류가 소니는 1000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킨들은 2만 권에 관한 정도를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소니는 약 6일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사라졌는데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건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2만 권에 달하는 책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킨들이 성공을 했었는데 결국은 하드웨어의 기능이 아니었고 그걸 둘러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졌던 이유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를 봐서도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의 생태계에서는 먼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판재는 인곳을 만들어 가지고 녹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립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그 부품을 가공을 해서 자동차 또 가전제품으로 조립이 되는데 이 사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부품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마그네슘 판재를 만들어줘도 이런 핸드폰의 껍데기를 가공을 하거나 또 자동차의 부품을 가공하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마그네슘은 그냥 프레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약 250도에서 300도 정도의 온간 가공을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데 이런 가공 업체들과 같이 노력을 하면서 육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마그네슘 판재의 단점인 어떤 강도라든가 복잡한 형상 구현이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그 단조 프레스라든가 프레스 포징이라는 공법 등을 같이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도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비해서 그 도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마그네슘 자체로는 부식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갈바닉 부식이라고 해서 이종 금속과의 접촉하는 부분에서의 부식에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요 부품 분야의 생태계 개발에 굉장히 저희들이 진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련 쪽은 판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이런 그 자동차의 여러분의 핸들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급차에는 핸들 속에 마그네슘 골재가 들어 있고 또 우리 스마트폰의 가운데 보면 중심을 잡는 소재는 마그네슘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태계들 자체 전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다른 소재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지금의 저희들의 마그네슘 이런 소재의 가격이 알루미늄보다 더 싸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인가. 또 지금의 마그네슘의 강도를 2배쯤 올리고 가공성은 2배쯤 더 좋게 하는 그런 마그네슘 소재는 만들 수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태계 간의 경쟁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특히 마그네슘 판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개략 드렸습니다만은 힘써야 될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장 창조, 시장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재를 만들어도 그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부품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품 업체들 개발한 노력과 함께 그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그런 일을 해서 압출제라든가 다이캐스팅제와 저희 판재를 결합해서 완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노력,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고 노력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품을 가공하고 조립해 줄 그런 채널 파트너들을 계속 찾고 또 육성하는 일이 저희들한테 맡겨진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 철강업체와 달리 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시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입니다. 아직 그 마그네슘에 관련된 기초 기술의 완성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 그룹에 있는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강원도에 있는 대학 그리고 생계원을 포함한 국내 연구소들과 연구 등을 해서 기초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기초기술로만은 지금 산업계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채널 파트너들과 타겟 제품에 맞게 적용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송도에 제품 이용 기술 연구센터를 들고 고객들과 연구를 같이 하고, 도장제라든지 또 그런 그 제품을 완성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재련 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지금 10,000톤의 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 10,000톤 설비 옆에 클러스터, 그러니까 저희 마그네슘 인고수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업체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다시 두 번째 스테이지에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확장을 하고, 또 더보다 규모가 더 큰 마그네슘 가공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다이캐스팅 업체 그리고 압출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또 인곳뿐만 아니고 빌렛을 공급을 하거나 또 가까이 있다는 이점을 살려서 제품이 아닌 용탕, 뜨거운 용탕 상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겠는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그네슘 클러스터 내에서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다면 그 운송비를 포함한 많은 물류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마그네슘의 재활용, 리사이클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탕 형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에너지도 굉장히 세이빙이 돼서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납기도 짧아질 것이고 R&D도 용이해질 것이고 결과 지역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은 그 일환을 어제 강릉시에서 강원도 그다음에 강릉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포스코와 건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벽산 그리고 LED 전등 방열판을 마그네슘으로 생산하고자 하시는 신화에코필, 그다음에 고급 음향기기를 생산하시는 네오마그텍, 이런 3사가 여기에 클러스터 지역에 입주할 것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생태계 조성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포스코는 경쟁력 있는 마그네슘 판재 그리고 인곳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생태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판재나 재련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연구소를 포함해서 국내 연구소, 대학과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력과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그네슘이라는 그 소재는 그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소재에 비해서 그 용도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소재들이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그걸 사용하고 가공하고 붙이고 오리고 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마그네슘은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편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갖는 그 경량성이라든가 차음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성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마그네슘을 가공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부품 메이커라든가 하는 그 일련의 생태계가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영동지방이 그 많은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의 돌로마이트라든지 또 뭐 최근 석탄 생산량은 줄었지만 그 석탄이라든지 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그 생산 원소 원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지이고요. 또 이쪽에 이제 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력이라든지 또 그 부품 메이커가 여기 와서 있는 그 산업 입지가 아직 덜 돼 있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비철금속 단지로서 성장해 나가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그네슘 중심의 비철금속 산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제 좀 길이 보이시나요? 풀어가야 할 과제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할 거라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낙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강원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저희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